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3부, 14장, 영양 잘 먹는 법, 식사법을 넘어 영양 생화학으로, 종교는 믿음의 문화다, 과학은 의심의 문화다, 리처드 파인먼, 식사법 전쟁, 너무나 오염된 식사법이란 용어. 나는 모임에 가는 것이 두렵다.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양치기라거나 자동차 경주 선수라는 등 내가 의뢰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고 사람들은 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를 꺼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식사법과 영양 말이다. 나는 그런 대화에서 빠지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다. 이미 음료수를 들고 있으면서도 딴 것을 가지러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대발작이 일어난 척 하기도 한다. 내 생각에 이런 주제들은 정치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대화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모임에서 이런 발작을 일으킨 척하는 내 앞에 서 있었다면 용서를 구한다. 식사법과 영양은 과학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감정이 배어 있고 그저 그런 정보와 엉성한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 그래서 모임이나 소셜 미디어 같은 곳에서 그 미묘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요즘 대다수는 꼭 집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 한 줄짜리 표어, 온갖 형태의 비상적인 분석에 익숙해져 있다. 위대한 물리학자 그리고 내 영웅 중 한 사람인 리처드 파인먼이 한 모임에서 노벨상을 받은 이유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이 파인먼의 법칙은 영양에도 적용된다. 단서가 하나 따라 붙긴 한다. 우리가 소립자보다 이 주제를 훨씬 더 모른다는 사실이다. 한쪽에는 매일 견과를 소량 먹으면 발암 위험이 정확히 18% 줄어든다.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다. 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담긴 클릭 횟수 늘리기용 유행 병학적 연구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거의 예외 없이 결함이 있는 경향을 보이는 임상 시험들이 있다. 이 분야 과학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실상 그다지 잘 모른다. 그 덕분에 자신만이 진정으로 올바른 식사법을 알고 있다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자칭 전문가와 영양 분야에 구루가 쏟아져 나올 엄청난 기회의 장이 열려 있다.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식사법 관련 책이 4만 권이나 된다. 그 책들이 다 옳을 수는 없다. 이는 영양과 식사법의 세계에 관한 내 마지막 트집 잡기로 이어진다. 극단적인 부족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저지방, 채식, 육식, 팔레오, 구석기, 저탄수화물, 애킨스 등 각 식사법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죽는 날까지 자신의 식사법이 다른 모든 식사법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열혈 전사들이 있다. 나도 한때는 그런 열혈한 옹호자 중 한 명이었다. 나는 케톤 생성 식단을 3년 동안 고집했고 그 여정을 상세히 글로 쓰고 블로그에 올리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댔다. 좋든 싫든 간에 나는 저탄 식단 및 케톤 생성 식단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가당의 포기,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좀 찐 것 같아 라고 말한 2009년 9월 8일이 말 그대로 내가 손에 든 콜라를 내려놓은 날이다. 내게 기나긴 인생의 변화를 이루는 첫 단계였지만 식사법과 영양의 과학이라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좌절하기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했다. 좋은 소식은 그것이 내 초기 대사 증후군을 회복시켜서 내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책을 쓰도록 이끌었다. 안 좋은 소식은 내가 식사법 논쟁에 넌덜머리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장을 내 고해성사라고 봐도 좋다.
종합하자면 나는 대다수가 이 주제를 너무 적게 생각하거나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본다. 아마 너무 적게 쪽이 더 많을 것이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유행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에 너무 많이 쪽은 시끄럽고 고집이 세다. 영양을 떠들어대는 트윗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나 자신도 예전에 그런 과실을 저질렀다. 돌이켜보면 내가 묘사한 더닝 크루거 곡선의 왼쪽 끝에 치우쳐 있었음을 깨닫는다. 지식은 최소면서 자신감은 최대로 갖고 있었기에 나는 우매함의 봉우리에 정상 가까이에 다다라 있었다. 지금 나는 깨달음의 비탈길을 절반쯤 올라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룬 한 가지 주요 변화는 케톤 생성 식단이든 그 어떤 형태의 단식이든 간에 어떤 특정한 식사법을 더 이상 교조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식사법 전쟁과 대다수 영양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가정,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완벽한 식사법이 하나 있다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틀렸다. 내가 이 교훈을 깨닫게 된 것은 무엇보다 환자들 덕분이다. 그들의 힘겨운 노력을 보면서 나는 과학 논문만 읽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을 영양에 관한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식사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권하며 내가 독자였다면 아예 금지시켰을 것이다. 프로슈토, 건염, 생햄이나 라이스 크리스피, 콘플레이크를 먹을 때 당신은 다양한 화합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이 화학적 조성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분자들은 몸에 다양한 효소와 경로 및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상당수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이런 음식 분자들, 기본적으로 탄소, 질소, 산소, 인, 수소 원자를 각기 다르게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우리 유전자, 대사, 장내 미생물, 생리 상태와도 상호작용한다. 게다가 우리 각자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런 음식 분자들에 반응할 것이다. 의학 3.0의 목표, 이념과 종교를 넘어 과학으로 먹기. 식사법 대신에 우리는 영양생화학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 이념과 종교, 무엇보다 감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과학의 세계로 확고히 복귀하게 된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접근법을 영양 3.0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고 고도로 개인별 맞춤이 이루어져 있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념과 꼬리표가 아니라 피드백과 데이터를 토대로 삼는 영양학이다. 무엇을 먹을지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몸과 목표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그 식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 영양 3.0으로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는 무엇일까? 나는 이것이 10장에서 상정한 단순한 질문들로 귀결된다고 본다. 1. 영양 과다 상태인가? 영양 부족 상태인가? 2. 근육량이 충분한가? 부족한가? 3. 대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안 좋은 대사 건강과 영양 과잉과 근육 부족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따라서 대다수 환자들의 목표는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면서 지방 뺀 체중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열량 섭취를 줄이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이를 적절한 운동과 조합할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양에 관해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가장 공통적인 문제다. 내 환자들 중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이들은 대개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그렇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근육량은 수명 및 건강 수명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따라서 근육, 즉 지방 뺀 체중을 줄이는 모든 식사법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영양 부족인 사람이든 영양 과다인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예전에 나는 식사법과 영양이 건강을 완성하는 길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나 자신 및 환자들을 접하면서 다년간 경험을 쌓다 보니
기대 수준을 좀 낮추게 되었다. 영양 개입은 대사 평형을 회복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운동이 하는 식으로 거의 마법처럼 수명과 건강 수명을 늘리고 개선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을 이제는 갖고 있지 않다. 물론 대사 건강을 제어하거나 적어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섭식 패턴에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나쁜 건강과 질환을 바로잡는 전술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행동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믿는다. 석고 붕대는 부러진 뼈가 붙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정상적인 팔에 석고 붕대를 감으면 팔이 위축될 것이다. 이 사례는 명확히 와 닿는데 놀랍게도 같은 논리를 영양 쪽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는 용도의 영양 개입, 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2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고도로 제한된 식단이나 단식 같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한 영양 계획, 대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 같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영양은 비교적 단순하다. 몇 가지 기본 규칙으로 요약된다. 열량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섭취하지 마라. 단백질과 필수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라.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광, 물질을 섭취하라. 대장균 같은 병원체와 수은이나 납 같은 독소를 피하라. 이것 외에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게 아는 것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많은 진부한 표현들이 옳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다. 증조 할머니가 몰랐을 만한 것이라면 먹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식료품점에 가장자리에서 산 물건이 한가운데서 산 물건보다 아마 더 나을 것이다. 식물은 먹기에 아주 좋다. 동물 단백질은 먹기에 안전하다. 우리는 잡식 동물로 진화했다. 그러니 우리 대다수는 잡식 동물로 살아가는 편이 건강에 좋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할 말이 많다. 영양을 다루는 장들이 짧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이념적인 언쟁과 뻔한 헛소리가 너무나 많기에 나는 그 논의에 적어도 약간의 명료함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나 이번 장과 다음 장의 내용은 대부분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법과 영양을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내 목표는 스스로 올바른 섭식 패턴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고 유지함으로써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패턴이다. 영양생화학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 영양생화학 분야에서 내가 가장 좌절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확실히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영양 연구 중 상당수의 질이 떨어진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런 연구는 언론에 엉터리 기사가 실리도록 하고 소셜미디어에 온갖 주장이 난무하게 만들고 대중에게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까? 각자에게 알맞은 식사법은 무엇일까? 하버드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나 자칭 식사법 전문가의 지혜를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기약 없는 혼란 상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깊이 파고들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영양에 관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어떤 유형의 연구는 진행할 가치가 있고 어떤 유형의 연구는 안전하게 무시할 수 있는지 신호와 잡음을 식별하는 법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 계획을 도출하는 중요한 첫 단계다. 우리의 영양 지식은 주로 두 유형의 연구에서 나온다. 유행병학과 임상시험이다. 유행병학에서는 연구자들이 대규모 집단의 습관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서 암 진단, 심혈관 질환, 사망률 같은 결과와 의미 있는 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찾는다. 이런 유행병학 연구는 몸에 커피가 좋고 베이컨이 나쁜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등 인터넷에 매일같이 뜨는 식사법 뉴스의 상당량을 생성한다. 유행병학은 19세기 런던에서 대발생한 콜레라를 막은 유명한 일화와 굴뚝 청소부로 일하는 소년들에게 유행하던 음낭암이 그들의 직업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낸 덜 유명한 일화를 비롯해서 유행병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여왔다. 그리고 흡연 금지와 널리 퍼진 상수도, 처리 같은 실질적인 공중보건 업적들도 뒷받침했다. 그러나 영양 쪽에서는 통찰력이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제시된 그대로 보자면 영양 유행병학자들이 내놓는 연관성은 불합리할 때가 많다. 한 연구진이 주장했듯이 헤이즐넛을 매일 12개씩 먹으면 수명이 실제로 2년 늘어날까? 나도 그랬으면 하고 바란다. 문제는 유행병학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쁜 언론이 끼어들어서 혼란을 부채질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복부지방, 고인슐린 혈증, 심혈관 위험 증가 사이에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비만을 일으키는 나쁜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연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탄산 음료를 누가 마실까? 체중이나 당뇨병 위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체중이 불까봐 걱정이 들어서 다이어트 탄산 음료를 마실 수도 있다. 문제는 내 닭이 방금 낳은 달걀을 깨서 내게 요리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행병학이 특정한 행동, 다이어트 탄산 음료 섭취와 특정한 결과, 비만 사이에 인과 방향을 파악할 도구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11장에서 만난 영국 과학자 오스틴 브래드 퍼드 힐에게 다시 자문을 구해야 한다. 힐은 1950년대 초에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데 기여했고 유행병학이 발견한 관계의 강도를 평가하고 인과관계가 어느 방향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9가지 기준을 내놓았다. 앞에서 운동을 이야기할 때 언급한 바 있다. 이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영양 쪽에서는 실행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것이기도 하다. 바로 실험이다. 빅맥 또는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을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제공함으로써 패스트푸드 섭취가 평생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검사하겠다고 연구 제안서를 쓴다고 해보자. 이 끔찍한 생각이 어떻게든 간에 어떤 기관의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실험조차 잘못될 수 있는 방식이 아주 많다. 빅맥을 먹도록 한 아이들 중 일부가 몰래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대조군이 자주 맥도날드를 찾을 수도 있다. 요점은 인간이 영양 연구를 아니 그 어떤 연구든 하기가 정말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이다. 제멋대로인 데다가 통제에 따르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잘 잊고 혼란에 빠지고 배고파하는 등 복잡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행병학에 의존하는 이유다. 유행병학은 관찰과 때로 피험자 자신으로부터 데이터를 이끌어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운동에 관한 유행병학은 브래드퍼드 힐의 기준들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다. 그러나 유행병학을 써서 영양을 연구할 때는 퍼센트로 나타내곤 하는 효과 크기, 즉 연관성의 강도에서부터 비참하게 실패하곤 한다. 운동처럼 흡연의 유행병학도 효과 크기가 너무나 압도적이기에 브래드퍼드 힐의 검사를 쉽게 통과하는 반면 영양에서는 그 효과 크기가 대개 너무 작아서 혼란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의 결과물이 되기가 쉽다. 이것이 첫째 문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가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우리는 흔히 접한다. 아주 널리 인용되는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세계보건기구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그런 고기를 먹으면 잔혹창자암 위험이 17%, 위험비 1.17 증가한다고 한다. 섬뜩하게 들린다.
그런데 그 연구는 브래드 퍼드 힐의 기준을 통과했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연관성이 아주 약하기 때문이다. 비교하자면 연구한 집단에 따라서 흡연자는 폐암 위험이 1000, 2500%, 10, 25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어떤 유형의 인과관계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떤 식품이든 간에 위험을 50%, 위험비 1.50이라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유행병학 연구는 거의 없다. 둘째, 훨씬 더 큰 문제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쓰인 가공 안 된 원래 데이터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많은 영양 유행병학 연구는 식품 섭취, 빈도, 설문조사라는 것을 통해 피험자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 지난 한 달 또는 길게는 1년 동안 먹은 것들을 아주 상세히 전부 떠올려서 적으라는 긴 점검표다. 나도 한번 적어 보려고 했는데 3주 전은커녕 이틀 전에 먹은 것조차 정확히 떠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니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삼은 연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 예로 적색육 연구에서 우리가 적색육을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적색육과 가공육이 실제로 암을 일으킬까 아닐까? 우리는 알지 못하며 아마 결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조사하는 임상시험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혼란이 판친다. 그럼에도 나는 위험비 1.17은 너무 작아서 적색육, 가공육을 먹든 닭고기든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먹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꼿꼿하게 주장하겠다. 이 연구가 적색육이 먹어도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공하는 것과 거리가 아주 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그 문제로 열띤 논쟁을 벌여왔다. 영양 분야에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 더 큰 현안을 거의 외면한 채 작은 문제들에 너무나 집착하는 바람에 사소한 것을 중시하고 중요한 것을 무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식단에 주는 작은 변화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쁜 언론의 도움과 부추김을 받는 나쁜 유행병학은 기꺼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으려 한다. 나쁜 유행병학에서 벗어나기. 건강한 음주란 없다. 나쁜 유행병학이 영양의 대중담론을 너무나 주도하는 상황이기에 모든 형태의 나쁜 과학에 맞서는 십자군 전사인 스탠퍼드 예방연구센터의 존 이어니더스 같은 회의주의자들은 반론을 제기해왔다. 그의 기본 논리는 식품이 사람의 생리와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수백만 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수천 가지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기에, 다시 말해 영양생화학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기에 유행병학이 어느 개별 영양소나 식품의 효과를 따로 분리하는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평소에 부드럽게 말하는 이어니더스는 CBC와 인터뷰를 할 때 퉁명스럽게 직설적으로 내뱉었다. 영양 유행병학은 추문거리입니다.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합니다. 유행병학, 적어도 사람의 영양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과 정보를 추출하는 도구로서의 유행병학이 지닌 진정한 약점은 그런 연구가 거의 언제나 가망 없는 혼란 속에 빠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식품 선택과 섭식 습관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하다. 유전학, 사회적 영향, 경제적 요인, 교육, 대사 건강, 마케팅, 종교, 그 밖에 온갖 것들이 관여한다. 그리고 그런 요인들을 식품 자체의 생화학적 효과들과 분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몇 년 전 과학자이자 통계학자인 데이비드 앨리스는 가장 치밀하게 통제된 연구 모형이 가능하다고 해도 유행병학적 방법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실험을 수행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면서 동일한 조건에서 키운 실험실 생쥐를 이용해서다. 앨리스는 이 생쥐들을 대상으로 5장에서 이야기한 열량 제한 실험과 비슷한 무작위 대조 실험을 했다. 생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주는 먹이의 양만 다르게 했다. 저열량군, 중열량군, 고열량군이었다. 고열량군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먹도록 했다. 그러자 평균적으로 저열량군이 가장 오래 살았고 중열량군이 그 다음이었고 고열량군이 가장 수명이 짧았다. 이 결과는 앞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앨리스는 이어서 아주 탁월한 분석을 했다. 그는 고열량군, 즉 원하는 만큼 무제한 먹도록 한 생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집단 자체는 유행병학적으로 보면 비무작위 동일 집단에 해당했다. 앨리스는 이 집단에서 일부 생쥐가 다른 생쥐들보다 더 많이 먹었고 같은 고열량군에서 이 허기를 더 느끼는 생쥐들이 덜 먹는 쪽을 택한 생쥐들보다 사실상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규모가 크고 신뢰할 수 있고 더 널리 재현된 무작위 실험들에서 나온 결과와 정반대였다. 이 결과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생쥐들이 식욕이 가장 왕성했고 따라서 더 많이 먹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가장 건강했기에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것이 오로지 앨리슨이 이 특정한 부분 집단을 유행병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뿐이고 더 규모가 크고 더 잘 설계된 임상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열량을 더 많이 섭취한 생쥐일수록 더 오래 산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매우 확신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 실험은 유행병학이 얼마나 쉽사리 우리를 오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 가지 이유는 전반적인 건강을 살펴보는 이런 유형의 연구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교란 변수 때문이다. 건강한 피험자 편향이라는 것인데 연구 결과가 조사하는 그 어떤 입력 변수의 영향보다도 피험자의 기본 건강 수준을 더 반영할 때가 많다는 뜻이다. 이 연구에서 더 허기진 생쥐들이 그렇다. 나는 적당한 음주가 항상 향상과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 널리 알려진 방대한 문헌들이 이에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다. 이 개념은 대중매체에서 거의 신앙 수준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런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건강한 피험자 편향에 오염되어 있기도 하다. 즉 노년에도 음주를 계속하는 이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음주를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무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건강 문제나 알코올 중독 문제 때문에 술을 피하고자 그런 음료를 마시곤 한다. 그리고 그런 연구에서는 당연히 알코올 중독으로 이미 사망한 이들이 제외된다. 유행병학은 음주를 하면서도 건강해 보이는 노인들만을 살펴보고서 술이 그들이 건강한 원인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3장에서 다룬 멘델 무작위화란 도구를 써서 살펴본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적당한 음주에 동반될 만한 다른 요인들, 낮은 체질량 지수, 풍족함, 비흡연 등의 효과를 제거하자 관찰된 음주의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진은 건강한 음주량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결론지었다. 여성 건강계획, 좋은 의도가 혼란을 부추길 때 임상시험은 한 식사법과 다른 식사법을 비교 평가하는 훨씬 더 나은 방법처럼 보인다. 즉, 한 집단에는 X를 먹이고 다른 집단에는 Y를 먹인 뒤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또는 음주 사례를 이어가자면 한 집단에는 술을 적당히 마시게 하고 다른 집단에는 많이 마시도록 하고 대조군은 전혀 마시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실험은 유행병학보다 더 엄밀하며 무작위화 과정 덕분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제공하지만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을 때가 많다. 표본 크기, 연구 기간, 대조군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대규모 집단으로 장기 연구를 수행하려면 앞서 말한 가상의 사례에서처럼 피험자들이 빅맥이든 단순한 저지방 식단이든 간에 지정한 식사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믿어야 한다. 피험자가 실제로 그 식단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려면 대사병동에 그들을 가둔 채로
매번 식사를 제공하면서 먹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절대로 다른 것을 먹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소수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몇 주 동안만 가능하다. 이런 소규모 표본이나 짧은 기간으로는 영양과 건강에 관한 메커니즘을 몇 가지 알아낼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연구는 하기 어렵다. 이런 연구들은 양리학적 연구를 단순해 보이게 만든다. 알약 X가 심근경색을 예방할 만치 혈압을 낮추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간에 피험자에게 그 기간에 매일 약을 먹도록 주지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단순한 수능조차 쉽지가 않다. 1년 동안 피험자에게 총 열량을 20% 줄인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면서 매일 과일과 채소를 적어도 5접시 먹도록 하려고 애쓴다고 상상해보자. 사실 나는 영양연구, 더 나아가 식사법 연구에서는 그런 수능이야말로 핵심 문제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당신은 이런 식사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야심차다고 해도 식사법과 질병의 관계에 관한 핵심 질문들의 답을 얻으려는 실험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다. 여성 건강 계획은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영양 연구가 명쾌함보다는 혼란을 더 불러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다. 여성 거의 5만 명을 대상으로 저지방 고섬유질 식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다. 1993년에 시작되어 8년 동안 이어졌고 거의 7억 5천만 달러가 들었다. 이 연구 명칭을 들어본 듯하다면 아마 이 연구의 다른 부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말한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호르몬 대체 요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그것이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여성 건강 계획은 저지방 식단 집단과 대조군 사이에 유방암, 대장암,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에서든 전체 사망률에서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은 이 연구 결과가 저지방 식단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이 연구는 저지방 식단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저지방 실험군은 열량의 약 28%를 지방으로 섭취한 반면 대조군은 약 37%를 섭취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먹는지를 원격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가정까지 하고 있는데 엄청난 가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주 비슷한 두 식사법을 비교해서 양쪽에서 나온 결과가 꽤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한 셈이다. 아주 놀랍다. 그랬음에도 그렇게 결함이 있었음에도 각기 다른 섭식 방식을 주장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여성 건강 계획의 연구 결과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여담이지만 여성 건강 계획 연구는 영양이든 다른 분야든 간에 어떤 개입을 효능 대 유효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효능은 그 개입이 완벽한 조건과 준수 아래에서 얼마나 잘 먹히는지를 말한다. 즉 피험자가 지정한 대로 정확히 따른다고 할 때, 유효성은 개입이 현실 조건에서 현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잘 먹히는지를 가리킨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며 그래서 임상시험의 미묘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성 건강계획은 저지방 식단의 효능을 검사한 것이 아니었다. A. 실제 저지방 식단을 검사하는 데 실패했고 B. 피험자들이 그 식단을 철저히 유지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들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건강계획을 토대로 저지방 식단이 건강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 피험자 집단에서 저지방 식단의 처방이 건강을 개선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차이를 알겠는지. 지중해식 식단의 유익성과 한계. 그렇긴 해도 일부 임상시험이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나은, 아니
가장 덜 나쁜 임상시험 중 하나는 지중해식 식단, 아니 적어도 견과류와 올리브유가 확실히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 연구는 음식 속 지방이 하는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프레디 매드, 지중해식 식단으로 예방하기라는 이 스페인의 대규모 연구는 탁월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연구진은 피험자 약 7,500명에게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정확히 말하는 대신에 한 집단에 그냥 매주 올리브유 1리터를 선물로 주었다. 그 선물이 그들을 연구진이 원하는 식단 변화를 이루는 쪽으로, 즉 올리브유를 써서 요리한 음식을 먹는 쪽으로 옮겨갈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두 번째 집단에는 매주 견과류를 주고서 매일 몇 개씩 먹으라고 했다. 대조군에는 견과류도 지방을 추구한 육류도 소포리토, 양파와 고추와 마늘에 토마토를 섞어서 만든 맛있는 스페인 양념도 기이하게도 생선도 없는 저지방 식단을 먹으라고 단순하게 말했다. 연구진은 원래 6년 동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겨우 4.5년이 지난 2013년에 일찍 끝낸다고 선언했다.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올리브유를 받은 집단은 저지방 집단보다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률이 약 3분의 1, 31%더 줄었고 견과류 집단도 비슷한 수준으로 28% 위험이 감소했다. 따라서 임상시험을 지속하는 것이 저지방 집단에 비윤리적으로 비쳤다. 수치로 따지면 견과류나 올리브유,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병의 1차 예방, 아직 발작 사건을 겪거나 임상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집단에서 쓰이는 최소 치료 환자 수로 볼 때 스타틴만큼 강력한 듯했다. 놀라운 성공 사례처럼 보였다. 연구자들이 단순한 식단 연구에서 단지 체중 감소가 아니라 사망이나 심근경색 같은 어려운 결과를 규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아주 드문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단은 2형 당뇨병, 흡연, 고혈압, 높은 LDL-C 수치, 낮은 HDL-C 수치, 과체중이나 비만, 조기 심장동맥 질환 가족력 등 심각한 위험 요인을 이미 적어도 3가지 지닌 피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위험이 높은 상태임에도 올리브유 또는 견과류 식단은 질병과 사망을 지연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었다. 프레디 매드 데이터의 사후 분석에서도 지중해식 식단 집단은 인지 능력이 개선된 반면 저지방 식단 집단은 인지 능력이 쇠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중해식 식단이 모두에게 맞다거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가장 건강한 지방이라는 뜻일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내가 볼 때 식사법과 영양 연구에서 가장 성가신 쟁점은 드러나긴 하지만 모호할 때가 많은 개인별 차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체중 감소를 최종 결과로 살펴보는 연구들은 더욱더 그렇다. 발표된 연구들은 평균적으로 거의 언제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는다. 피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줄어든 체중이 몇 킬로그램 이내였다. 현실적으로 식사법을 통해 체중을 아주 많이 줄이는 사람도 있고 전혀 줄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느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2가지 문제가 관여한다. 첫째는 수능이다. 피험자가 식단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다. 식품을 둘러싼 행동과 사고 패턴은 저마다 다르다. 둘째는 해당 식단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다. 개인마다 대사와 위험 요인들이 다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무시될 때가 너무나 많으며 결국 우리는 식사법이 효과가 없다라고 일반화하게 된다. 이런 연구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식사법 X나 식사법 Y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음 장의 목표는 당신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섭식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려면 꼬리표 너머로 나아가서 영양생화학을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